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한만수는 72세였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었고 아들은 먼 서울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일상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범해야 할 그 밤이 달라졌습니다. 그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만수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돈도 없는데 자존심만 남은 노인이 아들에게 무엇을 청해야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 2시 30분이었습니다. 만수는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움켜잡는 느낌으로 깼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자기 소나기에 쥐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을 숙이고 가슴을 누르며 입을 벌렸습니다. 한동안 쌕쌕거리는 숨소리만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10분이 지났는지 20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깊게 내려앉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침대 곁 작은 탁자 위에는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입었던 초록색 원피스가 사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만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른 집들의 검은 윤곽뿐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깊었습니다. 소리라고는 멍게 짖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생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어느 정도 사라지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했고 옷을 입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카키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장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산 옷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 안의 쌀은 며칠 전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토마토 몇 개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정원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했지만 그곳에는 그의 손이 닿은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을 때 만수는 밥 위에 소금을 조금 뿌렸습니다. 밥 위에 소금, 반찬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술 떠먹고 그는 멈췄습니다. 어젯밤 그 통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경 이웃 김노인이 문을 열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얼굴이 검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만수, 요즘 어때? 어젯밤에 한두 시간 떠돌아다니던데 뭐 했냐? 아, 그냥 잠이 안 왔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뭐, 가슴이라도 아파? 아니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얼굴이 다 드러난다니까.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니야? 심장병 아니면?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병. 그 단어가 그의 가슴에 철퍼덕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 동료가 작년에 갑자기 가슴을 앓고 쓰러져서 병원 갔는데
아내가 없었으면 그냥 죽었을 거야. 요즘은 심장이 조금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해. 돈이 많이 들지만 안 가는 것보다는 낫지. 김노인은 자기 말을 한 다음 보리수 나무 그늘로 가앉았습니다. 만수도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요? 심장 수술? 많지. 몇 천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지. 암튼 너 아들은 서울에 있지? 한번 연락이라도 해봐. 아무튼 혼자는 위험한 시대야.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속에는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쓸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는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쌓였습니다. 200만 원.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심장 수술에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때문에 만수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일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돈을 잘 번다고는 들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주 별이는 6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며칠 묵고 갔습니다. 서툰 만남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만수는 진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응, 네야. 괜찮아? 일 많아? 네, 좀 바빴어요. 뭐 급하신 일 있으세요? 아, 아니다. 그냥 한번. 근데 말이야, 너 집 보일러가. 전화 저편에서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톤이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응, 그래. 고생해라.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 밤 만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더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 보니 마지막으로 진호가 시골에 내려온 것이 언제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고 했지만 혹은 3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작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밭에 나갔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읍내 시장도 다녔습니다. 그때는 만수도 아들에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을 때, 아내가 아팠을 때, 돈이 들어올 때, 만수는 진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들을 수 있다면 만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들은 시골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만수는 그 이야기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뭐 하는 일을 하는지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몇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지만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리적인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마음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만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거절한 것 같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들이 자신의 통화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방을 꺼내 옷 몇 개를 챙겼습니다. 양말, 속옷, 그리고 다른 카키색 양복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만수는 한 번 더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가야겠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만수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수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 계획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할 것입니다. 1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거짓말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만수의 손가락들이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방에 손잡이를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버스는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크고 높았습니다. 하늘도 더 작아 보였습니다. 강남 터미널에서 내린 만수는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는 2년 전 손주 생일날 받은 문자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시골 노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307호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진호의 아내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이었습니다.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습니다. 회색 소파, 유리 테이블, 밝은 조명. 만수는 소파의 끝자락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마치 소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처럼. 아버님, 진호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별이가 낮잠을 깨우지 말고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경 손주 별이가 나타났습니다. 자던 흔적이 있는 얼굴. 6살 아이는 만수를 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니야. 모르는 아저씨야. 별이가 소희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만수의 손이 무언가를 건네려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선물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소파의 끝자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 진호가 들어섰습니다. 별이를 안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 놀람과 뭔가 복잡한 것이 교차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제 갑자기. 진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파의 중앙에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뭐 일 있으세요? 그냥 만나고 싶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진호의 눈이 아버지를 재단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새우, 스튜, 샐러드. 기름진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별이는 까르르 웃으며 밥을 집었습니다. 진호와 소희는 별이만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새우 한 점을 집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움켜잡혔습니다. 어제 밤처럼 같은 통증.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쌕쌕거리는 숨. 1분, 2분. 통증이 물러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진호는 더 말을 하려다 소희의 손이 그를 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침묵 식사는 끝났습니다. 밤 12시경 만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불안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만수는 다시 가슴 통증으로 깼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뭐해요? 응, 괜찮다. 진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를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진호가 아버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뭐 아프신 거 맞죠? 그냥 더웠다. 아버지.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계속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으로. 저녁 때가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집 보일러가 고장났다. 100만 원만. 진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보일러 얘기를? 고장나서. 잘 나오는데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이 들통난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짜증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망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보일러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돈이. 그 얘기 나중에 해요. 새우나 드세요. 톤이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호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듯. 소희가 만수를 봤습니다. 그 눈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별이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 밤 만수는 결정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그날 밤 만수는 이 집에서 자신이 손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가야 할 것 같아. 지금요? 아직? 응, 시골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만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골에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진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진호는요? 진호한테 인사 좀 해주면 됩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진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가신대요. 전화 저편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것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아버님, 진호가 오래 있으라고.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만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하시고. 고맙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만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봤습니다. 같은 카키색 양복, 같은 낡은 구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만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시하는 눈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하지만 만수에게는 밤거리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 차들, 모든 것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노인, 너 여기 올 자리 아니야. 그 도시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만수는 표를 샀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표였습니다. 밤 9시 출발. 그는 터미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시간을. 오후 3시경 만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진호로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세 통,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님, 저랑 말씀 좀 하셔요. 어디 아파세요? 병원 가시게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만수는 메시지를 읽고만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경 만수는 버스에 탔습니다. 시골로 가는 야간 버스. 버스는 터미널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호는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작은 사과 상자였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손잡이가 달린 상자. 이거 가져가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사과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잠깐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돌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과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까짓 사과 한 상자로. 만수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경 버스는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낡아 보였습니다. 만수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하얀 불빛이 집 전체를 밝혔습니다. 만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밤새 버스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수는 버스에서 받은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사과 상자. 만수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무릎 위에 올려두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단단한 사과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과는 신선해 보였는데 한두 개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만수는 그 사과 하나를 들어 손바닥에 올려봤습니다.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사과가 왜 이래? 만수는 천천히 사과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사과가 줄어들수록 상자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과 밑에 사과와 사과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 만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었습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다발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만 움직였습니다. 돈다발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10다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보일러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신 거 다 알아요. 직접 드리면 안 받으실까봐 이렇게 드려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진호 올림. 그 순간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다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웃음이었는지 울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만수는 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햇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햇빛이 만수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허물어진 벽.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저편에서는 진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소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응, 나야. 만수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았어요. 어제 식사 때 가슴 움켜쥐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도.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왜 안 먼저 말씀하셨어요? 돈이 부족하신 거였구나. 내가 불효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 바쁜데. 바쁜 게 뭐예요? 아버지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목소리가 더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소희. 응, 소희 아버님, 저희가 오늘 당장 내려갈 테니 짐 싸두세요. 이제 혼자 안 두어요. 병원을 가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하고. 아버님, 혼자는 안 돼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실 줄 몰랐어. 소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진호가 어리다고 해도 아버님의 아들이잖아요. 진호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별이도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진호가 어제 밤새 안 잤어요. 아버님 생각하면서. 만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어. 아이에게. 아버님,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이제 함께하면 돼요. 그 순간 전화 저편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벅찼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3시간 안에 내려갈 거예요. 짐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응, 기다릴게.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과할 일은 많으니까 나중에 만나서 하자고요. 지금은 그냥 계획만 해요. 자유롭게. 소희가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의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외로움의 벽, 2년 동안 쌓아온 오해의 벽,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쓸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의 얼굴을 더욱 밝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심장외과 병동,
병실 번호 418. 만수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였습니다. 가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정맥 주사도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물 마셔. 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6살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별아.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별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별이는 할아버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였습니다. 수술 이후로 진호는 매일 이 병실에 왔습니다. 일을 할 때도 아버지를 기울인 귀로 들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처럼 보이는 병실 옆 공간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죽 준비됐어요. 아직 힘이 없으시니까 이걸 드세요. 소희가 밥을 담은 작은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쇠고기 죽이었습니다. 담담한 맛이었습니다. 흰죽, 미역, 계란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한 수저씩, 천천히. 이전의 화려한 새우볶음밥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버님, 맛은 어때요? 응, 맛있어. 정성이 들어있어서. 소희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진호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집 가자. 아, 싫어. 더 있고 싶어. 별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2년 전의 반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쉬어야 해. 할아버지, 내일도 와? 응, 내일도 올게. 진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많이 쉬셔서 좋아지시면 우리 집으로 갈 거야. 그러면 매일 볼 수 있어. 별이가 환호했습니다. 야호! 진호가 별이를 안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소희도 뒤따랐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병실에는 만수만 남겨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거기에는 작은 벌레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4주가 더 지났습니다. 만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만수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거리를 봤습니다. 처음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거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건물도 차도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논현동의 고층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만수가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의 눈이 달랐습니다. 외인이 아니라 이 아파트의 주인으로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아픔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방을 꾸며뒀어. 너 방이야. 별이가 말했습니다. 너 방? 할아버지가? 응, 할아버지 방. 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옷장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가볍고 하얀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자는 거야.
할아버지가 언제든 와도 돼. 진호가 말했습니다. 소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완전히 새로 꾸민 거예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색으로요. 고마워.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자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 도시에서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만수는 시골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진호 부부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 2회는 서울로 오신다. 진호의 조건이었습니다.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니까 우리가 아버님 집을 좀 고쳐주려고 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진호 부부와 별이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공사업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문이 새로운 목재로 만든 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도 다시 칠해졌습니다. 지붕도 새롭게 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내려와서 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뭐? 언제? 아버지가 서울에 있을 때요. 서울 아파트에서 일하고 여기는 공사하고. 진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밝았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도 변해 있었습니다. 현대식 거실, 새로운 부엌, 깔끔한 욕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당이 중요했습니다. 마당을 봤을 때 만수는 멈췄습니다. 포도 시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나무로 된 포도 시렁. 그것은 할아버지가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와. 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는 포도 시렁 아래가 앉았습니다. 포도 넝쿨이 시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 푸른 포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름에 익으면 맛있을 거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셋이서 따먹을 거 좋지? 별이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기 봤어요? 진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당의 한 구석, 여러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별이가 키우라고 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키우는 거야. 별이가 환호했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 그래. 만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의 서울 방은 항상 비워둘 거예요. 언제든 오고 싶으실 때 오세요. 별이도 나도 소희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셋은 마당에 앉아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병아리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진호도 웃었습니다. 소희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도 웃었습니다. 포도 넝쿨 아래에서, 마당에서, 시골집의 마당에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넷은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낯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가족인데도 남처럼 살아버리는 시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한만수 어르신은 돈이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마음을 꺼내지 못해서 울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아들은 늦게라도 알아차렸고 아버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도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숨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